집을 나온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달랑 끌고 역 앞 고시원의 방을 잡았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공용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이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 방에 누워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안의 작은 녹음기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무기구나. 10년 동안 참고 살았던 김은지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우는 김은지로 살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남편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아니, 이제는 고담이 될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당장 집에 들어와. 저는 차갑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이요? 전 더 이상 그곳이 제 집이 아닌데요. 준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잖아.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화나셨는데. 당장 들어와서 사과드려. 사과요? 제가요? 1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고 제 재산 빼돌리고 내연녀 임신시킨 사람들한테 제가 사과를 하라고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사과받을 일만 수천 가지인 것 같은데요. 준혁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은지야, 너 정신 좀 차려. 어머니가 지금 혈압이 200 넘어가셨어. 내가 이상한 짓 한다고 쓰러지실 것 같다고. 아, 그 레퍼토리. 시어머니의 단골 무기죠. 내가 혈압 때문에 쓰러질 것 같다. 내가 신장이 안 좋은데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서 약을 먹었다. 10년 동안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를 대사입니다. 매번 그 말에 저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죠. 저는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119 부르세요, 준혁 씨.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위급하시면 119 부르시면 되잖아요. 전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니까요. 아, 참고로 윤서 씨한테 부탁하시는 건 어때요?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시던 진짜 며느리잖아요. 그 손주 엄마한테 효도 받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안에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이제야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물이 새는 적이 갈색 얼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조금 늦었지만 이제 나 제대로 싸워볼게. 엄마가 물려주신 그 땅도, 엄마 유산도, 엄마가 임종 때 못 지킨 딸의 한도 다 풀어낼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악질 시댁 대 며느리 소송 100% 승소라는 기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리뷰를 보니 냉혹하지만 정확하다. 의뢰인 편에서 끝까지 싸운다. 한번 물면 절대 안 놔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법률사무소는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15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리셉션과 가죽 소파가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혜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셨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앉으세요, 은지씨. 전화로 대략 들었는데 10년간 시댁 수발의 재산 갈취까지 쉽지 않으셨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녹음기, 통장 사본, 영수증, 계약서. 하나씩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셨는데 서류를 넘길수록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로워지고 집중되고 어딘가 흥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님이 녹음기를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돈줄이었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ATM이었지. 윤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준혁 씨가 해외 계좌로 다 빼돌렸대요. 은지가 친정에서 받은 유산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그 돈은 원래 우리 거야. 그 여자 친정에서 받은 거니까. 어차피 이혼하면 못 가져가게 돼 있어. 변호사님이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영수증 뭉치를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를 정밀하게 읽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았습니다. 10년 넘게 이혼 소송을 다뤄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은 펜을 든 손을 멈추고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은지씨.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이요? 제가 되묻자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쟁. 그리고 제가 20년 변호사 생활하면서 본 케이스 중에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온 의뢰인은 처음이에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하나씩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재산 은닉 자백, 공모 증거까지 다 들어있고 통장 이체 내역으로 3억 증명 가능하고 영수증으로 8천만 원 치료비 증명 가능하고 아파트 계약서로 명의신탁 사기 입증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인감도장 위조. 이게 결정타예요. 이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합의해도 국가가 처벌해요. 시어머니 도망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변호사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완벽한 작전을 발견한 장군 같았습니다. 은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이 책상에 양손을 짚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 승소 확률 100%라고 장담합니다. 아니, 99.9%가 아니라 정확히 100%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져야 할 이유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재산 은닉,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이게 다 형사 범죄예요. 민사로 돈만 받는 게 아니라 형사로 감옥도 보낼 수 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100%예요.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경력 걸고 말씀드려요. 이 정도 증거면 판사가 은지 씨 손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손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지 씨,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돈 받고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10년 동안 은지 씨를 짓밟은 사람들한테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법으로요. 합법적으로요. 그들이 감히 손댈 수 없게요. 변호사님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승이에요. 은지 씨, 저 믿으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만들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은지 씨한테 무릎 꿇게 만들 겁니다. 변호사님이 화이트보드를 꺼내 파란색 마커로 또박또박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쟁 작전을 짜는 장군 같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전쟁 준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고소장 작성. 두 번째, 예금 가압류 신청. 세 번째, 증거 정리. 네 번째, 증인 확보. 다섯 번째, 상대방 재산 추적. 하나씩 차근차근 무너뜨릴 겁니다. 첫째, 남편 사업 자금으로 준 3억. 이건 은지 씨 친정 땅 판 거죠? 네, 증조할머니가 물려주신 강남 땅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당연히 도와야지, 우리 가족 아니냐고 해서.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해도 분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사용증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거 쓰냐고 시어머니가. 가족끼리 믿음으로 사는 거지 무슨 차용증이냐고 하셨어요. 변호사님이 씩 웃었습니다. 완벽하네요. 그게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독이 될 거예요. 가족이니까 차용증 쓰지 말자고 해놓고 돈은 빼돌렸다. 이건 명백한 사기 의도예요. 판사가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통장 이체 기록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게 증거예요. 둘째, 시어머니 암 치료비 얼마 들었어요? 저는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 하나가 가득했습니다. 수술비 5천만 원, 항암 치료비 3천만 원, 입원비, 간병비, 한약값, 보약값 다 제 적금께서 냈어요. 영수증 다 모아뒀어요. 변호사님이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감탄했습니다. 와, 은지 씨, 이거 정말 꼼꼼하게 모으셨네요. 날짜별로 정리까지 돼 있고 이거 증거로 완벽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셨거든요. 영수증 다 모아둬라. 나중에 세금 봉제 받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았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제 은지 씨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네요. 시어머니가 직접 증거 모으라고 시킨 셈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셋째,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변호사님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거 현재 시세가 얼마예요?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변호사님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전액 은지 씨 거예요. 명의신탁 사기니까요. 그리고 명예 바꾸려면 은지 씨 인감도장 필요했을 텐데. 제 인감도장은 제가 쭉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제 인감 날인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찍은 적 없는데. 변호사님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결정타예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형법 231조, 5년 이하 징역. 변호사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강조했습니다. 은지 씨, 잘 들으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보통 가족 간 절도나 횡령은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거나 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우리 가족끼리 무슨 고소냐, 용서해라, 합의하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요, 변호사님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강조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예외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이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해도
합의한다고 해도 무조건 처벌받아요. 친족이든 뭐든 상관없이 국가가 직접 처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거든요. 법원은 이런 범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아무리 우리 가족끼리 무슨 고소냐, 내가 며느리 키운 건데 이게 뭐냐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네요?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70대에 교도소 갑니다. 확정이에요. 제 경력 걸고 장담해요. 변호사님이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청구 금액 계산해볼까요? 친정 땅 3억, 치료비 8천, 아파트 4억, 여기까지 7억 8천, 재산분할 2억 5천, 위자료 2억, 총 12억 3천만 원이네요.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법정에서 좀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최소 10억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지 씨, 변호사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금 가압류요. 고소장 내기 전에 미리 법원에 신청해서 시어머니랑 남편 통장 다 묶어버릴 거예요. 그래야 재산 빼돌리는 거 막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바로 신청할게요. 빠르면 3일 안에 결정 나올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님이 소개해준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김재민 탐정이었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 윤서라는 여자. 이거 완전 프로예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3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5억 뜯어냈어요. 탐정이 보여준 사진들. 윤서의 과거 결혼식 사진, 산부인과 출입 사진, 명품 쇼핑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3개월 전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까지. 탐정이 말했습니다. 뱃속 아이, 친자 확인 필요해요. 제 경험상 이런 여자들은 아빠가 누군지 본인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걸로 시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대들보를 산산조각 낼 수 있겠네요. 일주일 후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저는 시어머니가 회장으로 있는 동네 부녀회를 찾아갔습니다. 경로당에서 녹음기를 틀었을 때 이모님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녀회 총무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가정사가 아니에요. 범죄잖아요. 인감 위조, 재산 가로채기. 우리 아파트 이미지에도 영향을 줘요. 부녀회장이 범죄자라니. 다른 이모님이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이 부녀회비 관리하시잖아요. 혹시 거기서도 뭔가 했을까봐 걱정돼요. 공금 유용 의혹, 회계 감사 필요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탄핵됐습니다. 범죄 연루로 인한 아파트 이미지 실추, 도덕성 결여, 공금 유용 의혹. 시어머니는 단 하루 만에 존경받는 어르신에서 범죄자 할머니로 전락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은지 씨, 예금 가압류 결정 났어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집행됩니다. 시댁 통장 전부 동결돼요. 저는 고소장과 가압류 결정문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고소장이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당신들 통장 전부 동결됩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확인하더니 소리쳤습니다. 안 돼. 벌써 막혔어. 저는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조금 일찍 집행했나 보네요. 이제 카드도 안 되고 현금 인출도 안 돼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이럴 수는 없어. 취하해. 합의하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사문서 위조는 합의해도 처벌이거든요. 국가가 당신들 가만 안 둬요. 제가 용서한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해요. 가족이든 뭐든 상관없이요. 것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서를 의심하고 준혁은 혼란스러워하고 윤서는 울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이에요. 70대에 교도소 가시는 거예요. 시댁을 나서며 저는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니라 전쟁이었고 저는 이미 이기고 있었습니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